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부 갈등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과거에 이러한 사례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현재 본인들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또는 장인어른, 장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또는 이제 사위나 며느리와 이러한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들께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 외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데요. 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 즉 아내 또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이나 장모가 그 위자료의 대상, 즉 피고로 인정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인해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두 부부는 여자는 전업주부였고 남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아이가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1명보다는 2명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집안 또한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쨌든 밤낮으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간혹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는 등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아내로서 또 2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가사와 양육, 내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시부모님의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 아들 혼자 이제 일하느라 너무 힘들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상적인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손자녀를 이뻐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부모님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녀들도 사실상 본인 아들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며느리뿐만 아니라 그 손자녀들마저도 다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식충이다 라고까지 아이들이랑 며느리 다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그러한 식충 취급을 하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죠. 그리고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며느리 또한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안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런 문제로 아내는 내 남편한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어머니, 아버님은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몹쓸 말을 하냐. 아니 본인들의 손자, 손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당신과 같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 아이들을 낳은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나 부모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실 이제 양가 부모님과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잘 해결돼서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계속 지속돼서 결국에는 부부간의 갈등, 이혼까지도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사실 그 중간에 있는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모님과의 상대방의 부모님과의 갈등이 이 혼인관계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막지 못하느냐 달려 있는 거죠. 본 건의 같은 경우에 이 남편은 이제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고 좀 서운함을 토로하면 부모님한테 이제 좀 그런 말은 좀 자제해 달라라고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죠.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딸인 경우도 있고 아들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뭔가 뭐 특히 장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남으로서 별 문제 없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내심의 어떤 마음, 뭐 자존심, 뭐 그런 생각 때문인지 이제 부모님한테 힘든 일도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효심이 뛰어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문제는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안에서도 이 남편분은 이제 장남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서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하지도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함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갈등이 지속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한번 제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의 이러한 행동은 더 극대화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그 두 명의 아이 중에 이제 한 명이 심장이 좋지가 않아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 날짜가 도래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남편과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물론 남편은 업무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일정을 내기가 힘들어서 오지 못했고 시댁 식구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간병 모두 이 아내와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오셔서 다 이제 그 간병을 다 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겠다. 그래도 손자가 이제 수술까지 했고 그래도 다행히 잘 수술이 이제 끝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니까 연락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병실이 5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5인실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제 같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뭐 음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식들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이제 막 열고 뭐 과일도 깎고 하는데 이제 그 병실에서는 이제 음식을 5인실이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있어서 그러한 음식을 열고 먹고 하는 행위가 이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에서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술할 때는 오지도 않고 며칠이 지나서 그것도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와가지고 또 시끌벅적하게 와서 뭐 음식을 또 먹는다고 거기서 하니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짜증이 났겠죠. 그 이제 짜증이 이제 내포된 상태에서 이제 시부모님한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투가 아마 감정이 좀 섞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말로 그냥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닌데, 이제 뭐 좀 쌓아왔던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혼인 초부터 이제 며느리를 좀 탐탁잡게 생각했고, 며느리도 좀 돈을 벌기를 원했고, 또 나중에 아이 낳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본인의 아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본인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랑 손자녀마저도 결국에는 본인의 아들을 괴롭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터라, 그 와중에서 거기다가 손자가 지금 수술받고 누워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이게 결국에는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것도 다 폭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 그 시댁과의 갈등은 사실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이 오가면 뭐 폭언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폭행의 단계에 이르면 사실은 이 부분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뭐 언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폭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부모님은 선을 넘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안 그래도 서러운데 아이까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도저히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면서 당연히 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했죠. 그 외에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 원인은 폭행이었죠. 물론 그 폭행의 정도가 뭐 중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뺨을 때린 정도고, 뭐 멍이 생기거나 뭐 상처가 생기는 등의 상해까지 발생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경미한 수준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뺨을 때리는 폭행이라는 행위를 한 자체가 사실상 범죄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은 형사로 고소까지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어쨌든 아이들의 할머니이기도 하고 또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고, 이제 이혼 사건에서 같이 시어머니를 피고 2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위자료가 어떻게 됐을까? 인정이 됐을까? 이제 인정이 됐다면 얼마 정도 인정이 됐을까의 문제인데, 이제 보험건에서 위자료가 인정은 됐습니다. 인정은 됐으나 금액 자체는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판례가 이제 의미 있는 판례였고, 그 다음에 위자료 액수는 좀 아쉽긴 하나 이제 그 정도가 중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액수 자체는 좀 적게 인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편이 이러한 폭행을 했다면 위자료 금액이 좀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는 이제 위자료에 있어서 좀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 1, 즉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당사자의 귀책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는 거라, 위자료 또한 당사자의 귀책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이 되나,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원고 피고, 즉 아내와 남편, 부부, 당사자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은 되었으나 500만 원으로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즉 이제 시부모님 또는 뭐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고 장모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나머지 다른 식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뭔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부분 또한 위자료로 참작이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금액을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부부 관계에 이제 고부 갈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뭐 처가와의 갈등보다는 이제 시댁과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뭐 시어머니니까, 시아버님이니까 또는 내가 장인이니까, 장모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 어쨌든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언자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두 부부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 호감이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연애 계기는 중매였고요. 중매로 인해서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 의대를 졸업했고 또 원고인 아내는 특별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매를 통해서 연애를 했는데 특별히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뭐 따지지 않고 다행히도 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피고 측, 즉 이제 남편 쪽도 그렇게 집에 여유가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남편은 일찍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홀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홀어머니 입장에서 본인 아들이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된 것이 너무 뿌듯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사실 그런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원고 측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측에서 이제 중매를 해주는 분한테도 그렇고 상대 측에도 그렇고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알리지 않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오히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주변의 의사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뭐 혼수 등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고 측 입장에서도 그래 원고 측도 뭐 집이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좋으면 됐지라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뒤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원고의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원고의 오빠들도 부유하게 아주 여유롭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피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도 중매를 해준 분한테 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그러면 적어도 내 아들이 의사인데 뭐 집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병원도 준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불만들을 이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고는 사람 좀 헌신적이고 또 뭔가 희생적이면서 이제 현모양처를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매일 나는 남편을 내조하고 시어머니를 복량하면서 살아가겠다라며 다짐을 하는 일기를 매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이제 흔치 않은 며느리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최대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내조하고 복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원고 측 집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었고, 또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집을 따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이제 모친과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한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혼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있는 것만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부모와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데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지낸다는 거는 사실 정말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이 아내분, 원고는 그걸 견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짐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을 잘 복양해야지. 그래도 내가 며느리로서 홀어머니, 시어머니 혼자 계신데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일기를 매일 쓰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시에 이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도 적고 그다음에 사실 당직도 많기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일주일에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고 평일에는 거의 이제 따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인 아내는 시어머니랑 평일에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남편 주말에만 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평일 중에 시어머니가 이 아내의 원고를 얼마나 구박했을지는 사실은 뭐 상상이 되진 않는데 계속 구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주말에 오면 이 아들은 그래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데이트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출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일을 시킵니다. 나가지 못하게. 왜냐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며느리랑 같이 있다가 두 여자가 같이 아들만 오기를, 남편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아들이 오면 이제 아내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어머니도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은 그래도 아내랑 뭐 데이트도 하고 밖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초기니까 그래도 이때는 이제 아들인 피고가 시어머니한테 좀 짜증을 냅니다. 아, 나 좀 아내랑 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왜 엄마 귀찮게 하냐. 우리 분가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더 서운하셨겠죠. 내가 너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뭐 얘기하셨겠죠. 그러면서 그 미움이 이제 며느리한테 갔겠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주중에 모든 가사일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옷에 대한 뭐 세탁뿐만 아니라 본인이 먹은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며느리한테 설거지까지 다 해라 다 시키는 거죠. 본인은 그냥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쉬시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 분가를 요청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인 원고도 사실 분가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정에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금원을 지급해주고 그 근처에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분가를 했으니까 좀 평온하게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집에 이제 주말마다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가 짜증을 내지만 그걸 이제 막기는 좀 이제
남편의 피고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왜냐면 어머니 혼자 계시고 또 적적하시니까 또 아들 얼굴 보려고 오시니까 그걸 차마 이제 오시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시어머님이 오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하루 주무시고 가시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 친정에 더 가고 싶겠죠. 아무래도 친정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하고 한데 이 피고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시어머니한테 가라는 거죠. 느닷없이. 그러니까 임신했으니까 친정으로 가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가라. 내가 지금 너무 바쁠 때는 집에 못 들어올 때는 친정에 가지 말고 시댁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너무 임신한 상태에서 몸도 힘들고 하니까 친정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가라고 하니까 뭐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 시어머니 댁에 이제 몇 번 갑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하면 몸도 피곤하고 뭐 먹는 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고 그런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똑같이 임신 전과 동일하게 본인이 먹었던 거 설거지 뭐 청소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원고는 이제 어느 하루는 시어머니 집에 가지 않고 친정으로 갑니다. 근데 얼마든지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뭔가 시어머니가 서운한 얘기를 했겠죠. 뭐 며느리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고가 시어머니로부터 뭔가 왜곡된 말을 전달받아서 화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집으로 와라 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피고가 좀 뭐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친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뭔가 본인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돌변해서 임신한 원고를 발로 찹니다. 그래서 자연유산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것도 남편한테 맞아서 유산이 됐는데 그게 사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그로 인해서 아이까지도 유산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제 더 힘들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한 위로나 뭐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어떤 뭐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연히 없었고 제 원고 혼자 이를 삭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구타가 시작되니까 그 이후에도 구타가 이제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그 수련 과정에서 이제 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아내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까지 된 이 상황에서 원고가 너무 힘들어해서 친정으로 갔고 원고의 오빠가 이제 피고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이러지 마라, 사과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를 해라. 아니 어머니 집에 가기로 했는데 왜 어머니 집에 가지 않고 친정으로 도망쳤냐. 이거는 며느리로서의 예의가 아니니까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라 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피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리한 요구이긴 하죠. 지금 아이가 유산됐는데 지금 그렇게 뭐 사과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피고는 어머니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원고는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만 두둔하고 본인한테는 뭔가 이제 뭐 몸이 괜찮냐 아니면 옆에서 좀 돌봐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원고 측 집에서는 그냥 이혼해라. 지금 뭐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이 원고의 꿈은 현모양처였던 거죠. 그래서 원고가 친정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다시 남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그래도 잘해보고 싶다라고 친정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남편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오면 남편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찾아가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제 발로 남편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남편한테 간 거죠. 뭐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시어머니도 좀 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잘 지냈습니다. 물론 원고가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또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루 만에 아이가 또 사망을 합니다. 이제 원고는 또 상처를 받죠. 물론 남편이 피고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의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출산하자마자 또 불행히도 바로 하루 만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또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임신을 해서 2명의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그렇게 해서 4명의 이제 가정을 이뤘고 원고 또한 이러한 아이도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내의 유일한 낙은 남편의 공부를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내로서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남편의 전문의 시험까지도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면서 남편의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전문의도 됐고 좀 더 전문의를 따다 보니까 급여도 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서 교양을 쌓고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제 원고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렇게 교양을 쌓고 있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좀 놔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 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개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원고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뭐 다른 집에서는 개원할 때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던데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친정 부모님이 이제 이제 사위의 병원 개원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피고 어머님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이제 집을 구할 때도 분가를 할 때도 또 병원을 개원할 때도 계속 이제 원고 측 친정 부모님이 계속 돈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개원을 했는데 초기 한 뭐 2, 3년 정도는 좀 힘들었겠죠. 근데 점차 자리를 이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아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라고 아내를 존중하고 또 아내로서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본인만의 어떤 뭐 피해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내한테 당신 오빠들이 나를 무시한다. 당신 부모들이 나를 무시한다. 라는 발언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 어머니가 잘못했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 어머니를 계속 감싸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이제 가족이고 본인을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원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고한테 폭언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뭔가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또 가족들이 모두 있는 데서 망신을 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와 지적 수준이 맞지 않다. 그냥 당신은 파출부와 다름없다. 내가 그래서 당신과 오래 있는 게 너무 지루하다. 라는 막말을 합니다. 시어머니도 가세를 하죠. 너는 내 아들에 비하면 너무 무지하다.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과 맞지 않았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실 이건 정서적 학대죠.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도 남편이 계속 하고 있지만 정서적, 정신적 학대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고는 내가 지금 의사의 며느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지심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세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은 너는 부족하다. 너는 내 아들에 비해서 형편이 없다.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아이들도 듣습니다. 그럼 아이들 또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본인 엄마가 아빠로부터 무시당하고 할머니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환경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양하면 남편이 좀 더 안정적이 되며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몇 년을 계속 참고 인내해 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시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남편이 뭔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에 대한 뭔가 불만이 극에 달했는지 아내한테 베란다로 나가서 아이들이 쓰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건네서 이거 가지고 베란다에 나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적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라고까지 합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자살하라는 건지 자살을 종용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고 측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이제 그 재산을 나눠주질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다른 이제 시동생을 통해 가지고 원고의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상속 재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그 재산이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것을 원고 또한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너무 나아갔잖아요. 지금 이 행동들이.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원고가 참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에 대한 말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돈에 지금 욕심이 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않냐. 절대로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친정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반응이 이제 너무 의외인 게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남편이 미안하다. 내가 엄마 잘 얘기해볼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원고를 다른 말도 하지도 않고 원고를 구타합니다. 그 구타의 정도가 이제 너무 심해서 이전의 구타와는 다르게 이때는 이제 그 분노가 뭐 폭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고를 너무 구타를 해서 이제 온몸에 피멍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나서 이제 원고는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이제 남편과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의 피고가 이에 그치지 않고 집안을 막 다 뒤져서 원고가 아껴 모아둔 통장을 장롱에 이제 넣어뒀는데 그 장롱에 있는 통장을 찾아서 그걸 또 다 인출을 합니다. 이제 원고가 이제 돈을 좀 쓰려고 했겠죠.
쓰려고 했는데 그 통장 자체가 없어지고 잔고가 없는 거죠. 즉 원고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집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를 파출부 그리고 돈을 가져오는 사람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모양처가 꿈이었지만 도저히 이 남편과 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더 현모양처로서 또 며느리로서의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가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7천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 사례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진 않았고요. 남편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7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인정받고 이혼이 됩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피고가 결혼 초부터 끊임없이 원고를 구타하고 처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전문의로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자 의사 부인으로서의 아내의 수준이 낮다고 노골적으로 원고를 무시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고를 학대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위자료 7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제 본 사안의 경우도 단순히 남편이 사실 주된 기측 배우자죠. 남편이 잘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역할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아내와 이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의지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불만만 있었던 거예요, 불만만. 내가 이 정도인데, 내 아들이 이 정도인데 왜 이걸 해주지 않냐? 라는 불만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혼인 관계를 유지할 그런 의지조차도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은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원고는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물론 뭐 피고도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겠지만 원고와 그 아이들은 이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위자료 7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뭐 해소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는 지금도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서로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며느리 또는 뭐 사위랑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님들은 좀 더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본인들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